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풀고 수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거리가 멀어서 저한테 오실 분 안 계시죠? 제가 아까 아무래도 풀면은 소리가 더 잘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먼저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춘기 자녀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아이가 사춘기다. 네. 일단 아이가 있다 없다부터 해볼까요? 우리 아이 없다. 없는데 와봤다. 아, 없으신 분도 계시네요. 지금 사춘기다. 사춘기다. 네. 그러면은 사춘기는 아니다. 아직 어리다. 또 계시고, 이렇게 다 섞여 계시네요. 이를 어쩐다. 제가 아까 우리 군수님하고 잠깐 이렇게 간담을 하고 왔는데 저한테 이 자리에 쓰신 분들은 어마무시한 분들만 쓰셨다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갖고 주눅이 확 들어서 왔습니다. 근데 주제도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이 들으셨던 거랑은 오늘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 교육이기 때문에 사춘기 자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막 섞여 앉아 계셔서 일단 제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진행은 하는데 혹시 중간에 뭐 궁금하거나 자존감 관련해서 그러면 이야기는 편안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끝나기 전에도 질문 받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분이어서 쉬는 시간 없이 쭉 그렇게 하고 계시죠? 쉬는 시간 없이 쭉 진행하고 시간 딱 되면 그냥 얘기하다가도 딱 멈추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강사는 시간을 지킵니다. 그죠? 여기 답변이 제일 컸어요. 마지막에. 네, 아까 소개받았습니다. 만약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영유아 또는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진작 아이한테 이렇게 했더라면이라는 책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발달에 따른 심리 변화라든가 부모가 꼭 놓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소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를 담았고요. 오른쪽은 사춘기 자존감 수업입니다. 오늘 주제는 두 번째 책 사춘기 자존감 수업을 기본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이고요. 지금 자녀가 사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자녀가 아직 없지만 또는 나는 이미 자녀를 다 키웠지만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 어린 시절 사춘기는 어떠했는지 이런 걸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악까지. 자, 먼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 자존감이 뭐냐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나서 사춘기. 근데 사춘기 때 자존감 왜 중요해? 라는 이야기를 제가 풀어볼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자존감. 오늘 자존감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나 여기 와서 자존감 처음 들어봤다. 안 계시죠? 자존감은 우리가 살면서 어쩌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근데 가장 많이 들으면서도 가장 헷갈리는 게 자존감이 아닐까. 그렇지 않나요? 자존감이 뭘까요? 우리 자존감이 뭘까요? 오신 분들 자존감 뭘까요? 에? 제가 나이가 드니까 가는 기가 약간 가서 짧게 얘기하시면 안 들려요. 자존감,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 자기 존중,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받아들이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이 자존감을 잘못 알고 있거나 뭐 어느 정도 오해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 그냥 불편하면 돼요, 살면서. 근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자존감을 자칫 잘못 이해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존감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는 우리 아이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그 애쓰고 있는 게 정작 결과적으로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자존감이라는 주제로만 회기를 길게 뭐 많게는 8회기, 어떨 때 6회기 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존감을 살짝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계시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자존감 그거 맞아? 라는 거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자존감은 이거 제 이론이 아니라 너세니얼 브랜든이라는 자존감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일평생 자존감만 파헤치다가 돌아가신 분이세요. 2014년도에 돌아가신 너세니얼 브랜든이라는 분의 이론입니다. 개인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 간단하죠.
두 가지 개념이에요. 첫 번째, 개인의 가치. 뭐죠? 내 존재가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느냐, 괜찮으냐 이거입니다. 소중하냐, 귀하냐, 중요하냐. 이게 아까 우리 자기 존중 얘기하셨어요. 자기 존중 또는 자기 가치감 같은 개념입니다. 플러스 능력에 대한 확신. 뭐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것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만 더 애쓰면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는 자기 효능감. 요 두 가지 개념이 묶여서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따지기 앞서서 자존감의 감자를 먼저 좀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누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여기 부모님이 아니신 분도 계신데 저를 지금 딱 10분 모셨거든요. 그죠? 제가 30분에 막 내려와서 여기 딱 올라왔어요. 제 자존감 어떨 것 같으세요? 제 자존감 높을 것 같은가요? 낮을 것 같은가요? 제가 OX 막 이렇게 받아보면 제 자존감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요? 자존감은 감입니다. 감이란 얘기는 뭐죠?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같은 소극장에 앉아 계시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생각도 다 달라요.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자존감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냐면, 교육이나 상담에서, 저는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가 둘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큰애는 문제가 없대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알아서 척척. 안 시켜도 알아서. 그리고 뭐든 자신 있게 나서고, 뭐든 노력하고 애쓰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알아서 다 하는, 반에서 반장이고, 공부도 잘하고, 체력,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키도 크고 무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안 된대요. 이 아이 자존감은. 근데 작은 아이는 좀 염려가 돼서, 얘는 시켜도 안 하고, 뭘 도통하려 들질 않고, 조금만 어려우면 안 하려고 포기하려고 들고, 뭐 좀 시키려고 그러면 승질을 내고, 얘는 자존감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 때문에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맞을까요? 부모라고 해서 우리 아이 자존감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떠세요? 지금 우리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부모라고 해서 내 아이 자존감, 내가 널 낳았는데 네 자존감을 모르겠냐? 이거 어떠세요? 정확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존감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걸 갖고 보지 않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제 책에도 그 사례가 들어갔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방송에 나왔던 아이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예전에 왜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보셨나요? 아시죠? 저는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면 전 국민 고민 상담 프로그램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는데, 나와서 고민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고민의 수준을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았어요. 상담이 필요한데, 저건 치료가 필요한데, 그런 걸 하면서 보다 보니까 푹 빠져서 보는. 네, 거기에 출연했던 여자아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아이를 그대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자, 이 아이 자존감이 높을까 낮을까를 한번. 예.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5학년 아이가 사연을 보내서 채택이 돼서 방송에 출연한 겁니다. 자, 방송에 출연하자마자, 자, 우리 일반적으로 방송에 출연하면 어때요? 긴장되지 않나요? 그죠? 긴장되거나 떨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아니면 사람의 시선을 잘 못 보거나. 근데 이 아이는 방송에 출연했는데 딱 굉장히 편안하게 방청석을 막 둘러보면서 그리고 목소리에 힘도 실려 있고 굉장히 당당하고 똑부러지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저 공부 되게 잘해요. 재수가 없나요? 저 공부 되게 잘해요. 저는 웬만하면 100점 맞고요. 어쩌다 한두 개, 많이 틀려봐야 3개 정도 틀려요. 그리고 1등 합니다. 대부분. 네. 저는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대회는 거의 제가 나가요. 근데 나가면 상 받아오고요. 학교를 대표해서 교외에서 진행되는 대회도 전 많이 나가는데 거의 상을 받아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이 자존감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다, O, 낮다, X. OX로. O. 지금 막 다리 여기저기 떴어요. O. 자, 더 들어보실게요. 이 아이 고민이 뭔지 지금. 자,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저는 학원을 11개를 다녀요.
11개를 다녀요. 아동학대입니다. 11개를 다니다 보니까 아침에 등교를 하면 집으로 하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학원 순례를 해야 돼. 학교 끝나면 학교 앞에 버스가 기다리고 있고 학원 버스를 타고 막 학원을 돌고 나면 빠르면 10시, 늦으면 11시. 그 시간에 집에 오면 아빠랑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저녁 배고프면 어떡하니? 라고 했더니 괜찮아요. 학원과 학원 사이에 시간 나면 막 뛰어가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삼각김밥이나 우유나 빵을 먹는데요. 자, 이 아이 고민 뭘 것 같으세요? 응? 놀 시간이 없어요. 또 학원이 너무 많아요. 공부하기 너무 버거워요. 엄마 아빠랑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가 고민일까요? 자, 이 아이는 엄마랑 같이 출연했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는데 아빠는 바빠서 못 나오시고 엄마랑 단둘이 출연을 했어요. 어머님이 방송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속 이 아이 이야기를 경청하다가 사실은 학원을 2개를 더 넣어야 되는데 2개를 더 넣어야 된대요. 더 보태야 되는데 스케줄 조정이 너무 어려워서 못 넣고 있대요. 어떠세요? 지금 이 반응 딱 그쵸? 방청객들이 다 그 엄마들 쳐다보면서 눈으로 막 욕합니다. 미쳤나 봐 그거죠. 여기 연예인들도 어머니 말이 돼요? 지금 11개에서 2개를 더 넣는다고. 왜? 이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만 차분합니다. 누구요? 네, 이 딸이요. 놀라지 않아요. 네, 담담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 수 있어요. 네, 학원 2개 더 넣는 거 문제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저 뭐든 열심히 합니다. 가능해요. 지금 뭐 11개 하나 13개 하나 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 아이의 고민은 학원이 많아요. 놀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에요. 너 언제 노니? 학교 등교할 때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서 놀고요. 쉬는 시간에 놀고요. 점심 먹고 나면 운동장에 가서 뛰어놀고요. 학원 가면 또 친구들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학원 안 가요. 이 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아이의 고민이 뭐였을까요? 고민. 아이의 고민. 응? 에? 뭘까요? 제가 가느기 먹은 게 맞는 것 같아. 이 아이 고민은요. 엄마 아빠가 칭찬을 안 해주는 게 고민입니다. 응? 이상하죠? 잠깐만. 너 아까 100점 맞는다며 1등 한다며 대회 나간다며 근데 칭찬 안 해주시니? 자, 아니요. 칭찬을 해주시긴 해주시는데요. 100점 맞을 때만 1등 할 때만 최우수상 받을 때만 칭찬이 와요. 자, 이 아이의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 둘 다 지극히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1등 아니면 꼴등, 100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어쩌다 하나라도 틀리면 이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역정을 내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야 이거 하나 틀린 거나 꼴등이나 똑같아 빵점이나 똑같아 꺼져 네 방으로 비기 싫어. 애정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는 거예요. 하나만 틀리면. 최근에 방송에 출연하기 직전에 무슨 대회를 나갔대요. 근데 우수상을 받았대요. 어떠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우수상 받아오면 아이가 저 기분이 좋지 않나요? 엄마가 우수상 이 상장을 딱 내밀었더니 내가 보는 앞에서 던졌어요. 우수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쪽지라는 거예요. 왜요? 최우수상이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아이 자존감 높을 것 같으세요? 낮을 것 같으세요? 아까 이렇게 다 드셨잖아요. 이 아이가 촬영 중에 갑자기 막 웁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왜 울었을까요? 굉장히 서럽게 울었습니다. 울 타이밍이 아니고 그렇게 당당하고 똑 부러지고 자기 표현, 자기 주장하는 아이가 갑자기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울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옆에서 막 당황을 하니까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경험이요? 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늘 부모로부터 관심이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면 내 손에 들린 결과지가 좋아야 돼요. 100점 맞거나 1등 하거나 최우상 받거나 칭찬받을 일이
가뭄에 콩나듯이 아무리 잘하는 아이도 늘 100점, 늘 1등 어렵습니다.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그쵸? 단 한 번도 내 존재가 괜찮다라는 확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라도 다르면 야 꼴보기 싫어 네 방으로 꺼져. 애정이 즉각적으로 철회. 내 새끼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해가 되시죠? 방송에 나왔더니 방청객들은 다 나를 쳐다보면서 어머 박수 막 쳐주고 되게 사랑스럽게 안쓰럽게 바라봐주고 엄마를 같이 욕해주고 눈으로 그죠? 연예인 아줌마 아저씨들은 어우 야 너 그 100점 맞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거 맞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아이고야 정말 많이 했었겠다. 힘들진 않았니? 놀고 싶을 때 있지 않아? 이거 어떠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내 마음, 내 존재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겁니다. 이 경험을 방송에 나와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이 터지는 겁니다. 자, 자존감. 높을까 낮을까라는 거. 자, 자존감은 주관적인 내적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겉 보여지는 걸로는 굉장히 당당하고 똑똑하고 1등이네, 최우수상이네, 그죠? 100점이네. 누가 봐도 자존감 높을 것 같지만 이 아이를 움직이는 동기 이면에 있는 이 아이를 움직이는 이면에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은 낮기가 쉬워요. 물론 체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요 면만 봤을 때는 낮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키가 커서 뭐 공부를 잘해서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 자존감을 가장 잘 아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개인의 가치, 자기 존중, 자기 가치감, 내가 내 존재가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우리 아이 자존감 정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공부도 아니래, 키도 아니래, 뭐 이게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럼 우리 아이 자존감이 이상 없는지 건강한지 이런 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쵸. 물어봐야죠. 답은 어디에 있어요? 아이 안에 있어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지, 엄마가 또는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니? 너는 네가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드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아이 이야기 들어보고 때에 따라서 관찰하고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어보는 중에 하나 더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줄 때 엄마가 또는 아빠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한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드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아이의 가치감이 자란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이들마다 받고 싶은 사랑의 종류는 다 달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아이는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마가 꽉 안아주고 아빠가 꽉 안아준 거 굉장히 막 행복감을 느끼는 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리 와봐 좀 안아줄게. 왜 이래? 그쵸? 거기서 얘기해. 징그럽게 왜 이래? 신고할 거네. 뭐 이런 그쵸?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스킨십을 불편해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먹는 것만 챙겨주면 아주 좋아라 그냥 행복감 젖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먹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라면 우리 아이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지, 어떨 때 자기가 중요해지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관찰도 필요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자기 가치감. 그럼 능력에 대해서는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능력 유무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까요? 능력 그 자체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떠세요? 100점 맞는 모든 아이들이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100점 맞는 모든 아이들이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키가 뭐 여자 키 기준으로 170인 여자는 다 키가 평균 170이면 큰 거죠. 170이면 자존감이 더 올라갈까요? 150이면 자존감이 훅 떨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점 맞는 아이, 자 보세요. 두 아이가 100점을 맞았어요. 자, 두 아이가 엄마한테 막 달려갑니다. 중학생 아이가 100점을 맞았어요. 처음으로. 엄마 나 100점 하고 시험지를 턱 내밀어. 그러니까 엄마가 A라는 아이의 엄마는 굉장히 막 기뻐하면서 아이를 칭찬해 줍니다. 세상에나 어머 100점이야. 너 이번에 100점 맞을 줄 알았어.
너 어저께 세상에 너 그 좋아하는 게임도 안 하고 그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안 보고 세상에 3시간을 네가 엉덩이 한 번 안 떼고 하는 거 보니까 너 그래 이번에 큰일 낼 줄 알았다. 어휴 기특해라. 100점 맞아보니까 너는 어때? 기분이 어떠니? 100점 맞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 야, 이 내적 경험은 뭐예요? 성취감, 뿌듯함, 막 모든 게 다 가능해져 보여요. 엄마 해보니까 넌 100점 어려운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100점 되네. 이번에 내가 수학을 열심히 해서 수학만 받았지만 다음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국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어도 한번 해볼까? 자기 효능감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외적 경험. 엄마의 환한 얼굴과 칭찬과 지지와 피자 한 판에 치킨 한 마리 이런 외적 경험도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 내 외적인 경험은 자존감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B라는 친구도 100점을 똑같이 받았어요. 같은 반이에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100점 탁 내밀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처음에는 어머 100점 어휴 웬일이야. 급 의심이 올라옵니다. 보는 순간. 어떤 의심이요? 얘가 100점을 받을 애가 아닌데. 시험이 쉬웠니 이번에? 시험이 어땠어? 그러니까 애가 이번에 시험이 좀 쉬웠지. 범위가 일단 좁았고 선생님이 나온다라고 딱딱딱 짚어준 데서 다 나왔어요. 아, 그럼 니네 반에 100점이 많겠다. 우리 반에 100점, 한 절반은 100점일걸? 절반이 100점이래 한 반에.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어머님도 여기 어머님도 많이 계시죠? 에휴 어쩐지. 알았어. 얼른 학원 가. 우유 먹고. 엄마 나 100점인데 뭐 피자 안 사줘? 피자는 무슨 피자야 얘가. 비와 얼른 학원 가. 아니 나 100점인데 피자. 얘는 피자 같은 소리 하네. 야 너만 100점 맞았니? 니네 반에 절반이 100점이라며. 남들 다 받는 100점 갖고 얘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얼른 가. 어떠세요? 이 아이도 자존감으로 넘어갈까요? 이해가 되시죠?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성취 그 자체가 아니라 성취에 따르는 경험입니다. 100점이라는 점수에 따른 경험, 내 외적 경험 플러스 해석입니다. 이 점수가 어떤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최근에 고등학생 아이를 상담하는데 전교 1등 하는 아이예요. 야 전교 1등 하면 어때?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냐? 목에 깁스하고 다녀도 되겠다. 야 다 네 아래로 보이지 그치? 얘가 저보고 오라 그랬게요. 아이 쌤이 우리 학교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학교 똥통학교거든요. 공부 안 해요 애들. 조금만 마음 먹으면 성적 쑥쑥 올라가요. 어떠세요? 전교 1등이라는 어마무시한 성적을 갖고 있지만 이 아이는 이 아이 경험 해석은 어때요? 그저 그런 점수, 그저 그런 등수입니다. 자존감은 이거. 그러면 아이의 자존감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뭘까요? 부모의 반응이에요. 아이의 성취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 주냐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50점은 어떠세요 그러면? 50점 받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다 떨어질까요? 한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시면 50점이 왜요? 그것도 잘한 건데 그렇죠? 저도 아이가 다 커서 25, 23 알아요. 성적이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도 같이 반비례해서 내려가요. 그렇죠? 50점인 아이는 자존감이 다 떨어질까요? 이거 어떠세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이제 막 헷갈리시죠? 50점이라는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50점이라는 점수가 직접적으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뭐가 영향을 미친다? 50점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입니다. 야, 너 중학생이 지금 50점이니? 아우, 야, 지금 50점 이 점수 갖고 너 인서울, 아이고야, 인서울 어림도 없어 이놈아. 뭘 먹고 살래? 대학은 갈 수 있겠니? 아휴, 한심해서. 네가 뭐 잘하는지 찾아봐. 그냥 미용이나 하든지 뭐 네가 잘할 만한 거 뭐 찾아. 공부는 하지 마. 공부 남들이 다 하는 거 뭐. 이거 어떠세요? 50점은 실패. 확연한 실패라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열등감으로 떨어져요. 난 뭘 해도 안 되는 놈이구나.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산됩니다. 전염돼요. 공부도 못하는 놈이 뭐 달리기라고 잘하려고, 공부도 못하는 놈이 뭐 수영이라고 제대로 하려고 이렇게 돼요. 자, 학습이라는 건 모르는 걸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죠? 모르는 0에서 출발해서 100점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알게 되는 과정. 또는 내가 못하는 걸 잘하게 되는 과정이 학습이에요. 맞나요?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것도 다 학습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뭐죠? 아이가 배우는 과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50점인 아이 주저앉히고 기죽이고 눌러앉히고 파묻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의 역할은 이 아이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시각을, 내 관점을 조정해 보셔야 돼요. 아까 이분법적 사고에 놓여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50점이라는 점수를 내가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적어도 아이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성취 경험입니다. 50점도 0에서 출발해서 50점은 왔어요. 이만큼. 아이마다 속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잘하면서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들은 0에서 출발해서 100점 가는데 굉장히 빨라요. 이해 속도도 빠르고 집중력도 굉장히 높고 습득력도 그냥 선생님 하나만 얘기해도 두세 개를 이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하나 얘기해도 제대로 그냥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그냥 겨우 알아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배우는 것도 속도가 다 달라요. 아이마다. 우리 이동수단은 많지만 이동수단마다 속도가 다른 거랑 똑같습니다.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우리 아이가 자전거라면 그냥 그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아이는 그 속도로 갈 거거든요. 이 아이를 오토바이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부모의 역할은 뭐가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튼 앞으로 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이가 목적하는 바까지. 아이의 속도로. 이해가 되시죠? 그럼 50점 이하의 속도야. 그럼 50점을 그냥 있는 그대로. 50점만큼은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난번에는 40점이든 50점 올랐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성에 차진 않지만. 그렇지 않나요? 지난번에 60점인 아이가 10점이 떨어져서 50점이야.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혼낼까요? 네, 너 이럴 줄 알았다. 아유, 남들은 다 올라가는 성적 너만 떨어지는 이런 거. 자, 우리의 역할은 뭐다?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의 역할은 아이를 성장케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60점인 아이가 50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진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부모로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문제가 뭔지 알아야, 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야 진단이 되죠. 치료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이랑 소통, 이게 소통입니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 주저앉기 굉장히 쉽습니다. 무기력해지기. 이때 도와줄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60점인 아이가 50점이 됐어요. 그러면 20점만큼 떨어진 이유를 살펴본. 이번에 시험이 어려웠니? 엄마 이번에 너무 어려워서 평균 20점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 아이는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나는 10점밖에 안 떨어졌어. 그렇지 않나요? 근데 다 올랐어. 평균 10점이 올랐는데 우리 아이는 오히려 10점이 깎였어요. 그럼 20점만큼 떨어졌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이 아이 분명히 공부 열심히 했는데 10시간 동안이나 궁뎅이한테 공부했는데 성적이 떨어졌네. 그럼 뭐가 문제예요? 공부 방법이 문제예요. 집중력이나. 그럼 공부 방법을 점검해 보거나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면 명상이라든지 뭐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마 지난번에 비해서 이번에는 내가 말도 안 되는 거 실수를 많이 해서 틀렸어요. 그럼 이 아이가 왜 실수를 했는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뭔가 긴장을 많이 했는지, 그러면 그 때마다 그 상황마다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예요. 이게 자존감을 키워주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이를 성장케 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 자, 모든 아이들은 나도,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예전에 태어날 때 이 마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나도 괜찮은 아이가 되고 싶다. 누구한테 괜찮아야 될까요? 나는 내 존재가 누구한테 괜찮아야 될까요? 응? 태어나서. 자, 인간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다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이유는 뭐죠? 이뻐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사랑스러워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책임감으로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키워야 될까요? 다 키웠는데 지금 얘기하시면 어떡하나요? 뭐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이들은 우리 인간 동물하고 달라서 갓 태어나서는 뭘 해볼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프다고 내가 냉장고에 성큼성큼 걸어가서 냉장고를 열어서 뭘 꺼내 먹거나
그 엄마 시간 되면 와서 저 좀 물려주죠. 아까부터 내가 배고팠는데 이런 얘기 하나요? 내가 똥 싸고도 내 기저귀를 내가 처리 못해서 집 물러. 그죠? 이 정도로 취약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존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지속적인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양육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뇌에. 어떤 프로그램이요? 양육자에게만은 내 존재가 괜찮아야 돼요. 괜찮아야지만 내가 생존하고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예쁘지 않아서 버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유기해버리면? 내가 예쁘지 않아서 먹을 걸 제때 안 주면? 기저귀를 안 갈아주면? 예전에 한 1년 안 됐던 것 같은데 기저귀 안 갈아줘서 오랫동안 기저귀를 갈지 않아서 대퇴부가 그 살 속으로 균이 파고들어서 걷지 못하는 아이 사례 있었죠. 뉴스에. 보셨나요? 기저귀를 안 갈아주니까 기저귀가 계속 싸고 해서 이게 균이 살을 파고들어서 뼈에. 그래서 20 몇 개월인 아이가 못 걷는 거죠. 여기가 다 썩어서. 이 정도로 취약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 그럼 아이들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부모예요. 양육자입니다. 그럼 양육자에게만큼은 내 존재가 괜찮아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자, 언제 넘어갔대?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문제아는 없다라는. 우리 주변에 보면 왜 아유 쟤는 문제아야 문제아. 아유 저런 문제아를 봤나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문제아는 없다라는. 다만 낙담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낙담을 할까요? 이 아이들 왜 낙담을 할까요? 낙담하는 이유. 자, 정말로 괜찮다라는 확인을 받고 싶었지만 충분히 또는 전혀 내가 괜찮다는 확인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아이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가 쉽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춘기 때가 되면 자 보세요. 사춘기 우리 아이 대체 왜 이래 이놈 하는 경우 많죠. 지금 사춘기인 우리 부모님들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사춘기 아이들의 행동 특성,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첫 번째 요인은 뇌와 호르몬입니다. 이거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뇌와 호르몬. 이건 누구나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뇌와 호르몬이라는 거 알겠어요? 내가 변화한다고 호르몬? 근데 왜 우리 애만 이래? 옆집에는 멀쩡한데. 쟤랑 우리 애랑 같은 아파트에서 여기서 평생 살면서 지금 같은 해에 나와서 같이 길러가면서 저 집이랑 우리 집이랑 저 엄마랑 나랑 별 차이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달라? 쟤랑 우리 애는 사춘기가 왜 이렇게 우리 애만 왜 이렇게 유별나? 라는 생각 드실 때 있죠. 첫 번째 뇌 호르몬이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기질. 영유아 때 굉장히 발현이 많이 되죠. 기질이. 그죠? 잠투정이라든가 제때 안 먹거나 뭐 환경이 바뀌면 굉장히 적응하는데 어려워하거나 낯선 사람 보면 막 울어대거나 이런 기질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불규칙한 아이들, 그죠?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 아이들. 근데 그 기질이 어느 순간 얘가 기질로 나를 힘들게 했던가 싶은 때가 옵니다. 초등학교 때, 유치원 초등학교 때 몰랐다가 사춘기 때 다시 한 번 더 발현이 됩니다. 1+2예요. 아까 뇌와 호르몬 플러스 기질입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아동기까지의 경험이 어떠했느냐가 세 번째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이 상호작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흔히 애착이라고 얘기합니다. 애착의 질이 어떠했냐에 따라서 사춘기 증상을 결정짓는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면은 폭발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 문제 부모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부모. 못 들었어요.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없으시고. 있다고 하신 분. 어떤 부모가 문제 부모일까요? 어떤 부모? 일단 여기 안 오신 분들. 여기서 이렇게 부모 교육을 한다는데 장성 아카데미가 원래 부모 교육을 잘 안 다루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은 굉장히 생뚱맞은 계속 참여하신 분들 뭐야 오늘은 생뚱맞네 주제가 그쵸? 사진 찍기 막 이런 거 다음에 보니까 한문철 그 변호사님 오시더라고요. 교통사고 안 당하는 법 이런 거 나오던데 그때 오실 거죠 또 그죠? 그 사이에 뭔가 좀 부모 교육 근데 이거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내용. 이렇게 부모 교육이 열린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시는 분들 문제 부모일까요?
시간이 넉넉한데도 안 오시는 분들, 아이랑 싸우면서도 안 오시는 분들. 문제 부모 있다라고 거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문제 부모일까요? 그럼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존중하지 않는 부모, 방치하는 부모, 감정 조절 안 되는 부모,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 부모일까요? 문제 부모도 없어요. 낙담한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부모가 돼요. 그럼 이 낙담한 아이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문제 부모처럼 보여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 경험으로부터 자유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굉장히 취약한 어린 아이였어요. 그렇죠? 건너뛴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해. 우리 나를 키워주신 원가족의 부모님들도 당신들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키웠지만 내 안에는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요구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누구나 크고 작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심리적인 구멍. 근데 그 정도에 따라서 정말로 크게 낙담하고 좌절한 사람, 사랑받고 싶었지만, 괜찮다는 확인을 받고 싶었지만, 제가 최근에 만나신 분은, 자 보세요. 태어나는 순간 딸 중에 또 딸로 태어났어요. 4명의 딸이 있고 아들 하나 낳으려고 그랬더니 5번째 딸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괜찮지 않은 겁니다. 단지 딸이라는 이유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괜찮지 않은 거예요. 집안의 소속이 내 존재가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 요구를 하기도 뭘 충족되는 과정, 그냥 기본적인 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정도. 관심, 눈길 없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랑 정서적으로 유대감 형성이 안 됩니다. 이 어머님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자, 아들한테 어머님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너를 왜 낳았나 모르겠어. 널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널 낳는 순간부터 엄마 인생이 꼬였어. 너랑 있는 이 시간이 엄마는 지옥이야, 지옥. 나 얘를 왜 낳았을까? 뭐 이런 거. 그리고 때립니다. 학대하는 거죠. 뺨을 때려요, 엄마가 아이를. 우리 살면서 뺨 맞아본 적 있으세요? 뺨 거의 안 맞지 않나요? 뺨을 때립니다.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기대해야 될 대상, 내가 의존해야 될 대상이 나를 위협합니다. 위험 속으로 몰아넣어요. 이거. 이 아이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서 상담에 오신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어머님 문제 부모죠. 어떻게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 아이를 어떻게 때려? 그것도 뺨을 때린다고? 말이 돼? 문제 부모잖아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어머님 이야기 들으면 어렸을 때 딸 중에 5번째 딸,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존재는 그냥 투명 인간이에요. 가정 내에서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짐짝처럼. 내가 뭘 원했을 때 요구도 한번 못 해봤대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죽은 듯 없는 듯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살아왔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사랑받아본 사람들이, 존중받아본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사랑받아본 사람들이 사랑도 할 줄 알아요. 내가 부모가 된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순간 우리 의식 수준이 확 올라가거나 뭔가 의식이 성장되거나 마음이 확 넓어지거나 감정 조절이 팍 되거나 하지 않는 거 아시죠? 오히려 더 반대예요. 그죠? 난 멀쩡했단 말이죠. 아주 멀쩡한 사람인데 애를 낳는 순간부터 이상해지는 거죠, 내가.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뭔가 취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낙담한 아이를 계속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재현이 돼요. 나 어렸을 때 살아온 과정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 부모도 없다라는 이야기, 상처받은 부모들이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놀라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지금 웅성웅성한 소리 저만 잘못 들은 거죠? 자, 내가 아까 괜찮다라는 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게 그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너 괜찮아. 당신 괜찮아. 뭐 누구누구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거 와닿으시나요? 그냥 괜찮다 그럼 이 괜찮다는 말이 가슴에 확 와닿나요? 좀 모호하지 않나요? 내 존재가 정말로 괜찮으려면, 괜찮다라는 건, 자, 우리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은 몸,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저 분리되는 거 몸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보면 이 사람이랑 나랑 다른 건 몸입니다. 그죠?
일단 괜찮으려면 첫 번째가 몸입니다. 내 몸이 괜찮아야 돼요. 물리적으로 내가 갖고 오는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이 실체가 괜찮아야 된다는 거. 거기에 뭐까지 포함하면 내가 딸이든 아들이든 키가 크든 작든 운동신경이 발달됐든 안 됐든 이쁘든 안 이쁘든 날씬하든 뚱뚱하든 얼굴색이 뭐 검어든 희든 아빠 닮든 엄마 닮든 학대받는 아이들의 많은 부분 학대받는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들이 형제가 많으면 어떤 아이들이 학대받는지 아세요? 배우자 닮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애비 닮은 애미 닮은 아이들이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라는 건 내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몸은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내 몸이 괜찮아야만 나는 뭐든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 몸부터 출발합니다. 몸 자존감부터요. 내 몸은 생각이나 감정. 자 인간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예요. 그죠? 내가 괜찮으려면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행동도 괜찮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쭉 나눠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도 괜찮고요. 내 감정도 괜찮고 내 몸도 괜찮아야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몸이 안 괜찮다. 예를 들어 신체 자아상 특히 사춘기가 되면 자의식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우리 사춘기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사춘기. 이 자의식이 굉장히 확대되지 않았나요? 천만대군 상상 속의 청중 뭐 이런 얘기합니다. 밖에 나가면 내 팬들이 보이지 않는 팬들이 내 애들을 막 따라다녀. 그래서 머리카락 한 톨 흐트러지면 나가면 안 돼요. 옷 매무새가 흐트러지면 나가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밤 시간에 나가. 낮 시간에 안 나가고 안 보일 때. 아니면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아이들은 마스크 이따만한 거 하고 다녔어요. 맨 얼굴을 보여주면 안 돼. 팬들이 실망하니까. 이런 거. 자, 만약에 내가 신체 자아상,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신체적으로 급격히 발달이 돼요. 변화를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에. 내 몸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는 뿌듯해. 나도 어른이 되고 있어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보다는 이질감을 느낀다는 불편감. 나 몸이 왜 이런 거. 못 보던 것이 막 생기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은 몸에 대한 뭔가 불편감, 이질감을 경험한다는 거. 그때 모든 의식이 몸으로 집중됩니다. 신체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신체 자아상이 낮으면 이 신체 자아상은 행동으로도 영향을 미치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 가슴이 또래들에 비해서 문제야라고 느낀다면 내 가슴 너무 커 또는 너무 작아 뭐 형태가 이상해 이렇게 가슴의 문제라고 인식을 한다면 신체 자아상 중 사람들 자의식 사람들은 다 날 쳐다봐 모든 사람들 시선이 나한테 집중돼 어디로요? 가슴으로요. 이해가 되시죠? 허벅지가 문제야 라고 생각한 모든 사람들 시선이 허벅지로 몰린다라고 쏠린다라고 의식합니다. 그래서 웅크리게 되죠. 행동이 어때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저요. 우리 한번 해볼래? 와봐봐. 이런 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직되고 웅크리고 위축되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존재하는 건 행동하는 방식이에요. 자, 신체 자아상은 학습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요즘 학습 형태 잘 보세요. 교육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육 과정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 개정된 교육 과정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지금 2022년 또 교육이 개정되고 있어요. 잘 들여다보시면 교육 공동체, 협력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모든 형태, 지금 코로나라서 일시 정지되었지만 이제 다시 재개됐죠. 모든 형태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다 활동이에요.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내가 혼자 아무리 애를 쓰고 공부를 하고 해도 지필고사 내가 100점을 맞아도 70점이에요. 나머지 30점은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는 모두 조별 활동이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내가 내 몸에 뭔가 문제를 의식하거나 신체 자상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다면 이 모든 형태의 고유 공동체, 이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학습으로도 연결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춘기 몸에 대해서 자기의 변화된 신체 그리고 내 몸이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 아이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거 어떠세요? 너 되게 예쁜 거 알지? 우리 딸 얼마나 예쁜지 알지?
너 진짜 날씬해서 아유 몸은 걱정이 없어. 몸매가 아주 그냥 죽여줘. 이런 거 어떠세요? 너 진짜 멋져. 이런 거 어떠세요? 아이 기 살린다고. 몸 자존감 올린다고. 괜찮나요? 일단 너는 살이 쪄서 문제야.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너는 못생겼어. 아빠 닮아서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반대로 이쁘다, 동안이다, 늘씬하다, 날씬하다 이런 거 괜찮을까요? 왜 안 괜찮을까요, 어머니? 어머니 너무 아유 아니야. 네. 이게 칭찬이 되려면 이쁘지 않은 거 또는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 살이 좀 찐 몸은 잘못되었다라는 좋지 않다라는 평가, 네, 메시지가 들어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은연중에 몸에 대해서 위계를 정합니다. 점수를 매김. 이해가 되시죠? 그 잣대가 나한테 내 몸은 몇 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몸을 존중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거. 부모님들 이런 것도 이렇게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합니다. 몸부터 가죠. 몸이 괜찮아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도 감정도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자, 자존감이라는 건 자기 수용이랑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아까 너세니얼 브랜든이 자기 존중 플러스 자기 효능감이 자존감의 하위 구성 요소다. 자기 수용은 자존감의 하위 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짝꿍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수용한다는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 첫 번째가 생각. 내 생각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사춘기가 아니라 지금 아이 없는 분들,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내가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여기부터 출발이에요. 내 생각 괜찮다. 어떠세요? 아이들이요. 자기 생각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면 괜찮다라고 여기려면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요?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요? 아이들한테? 내 생각이 괜찮아 라는 확인이 되려면 어떤 경험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이거. 응? 부모로부터 존중받는 경험이 필요한 거죠. 네 생각 괜찮다. 너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이들의 생각을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떻게 파악하나요? 아이들의 생각. 응? 어떤 어머님이 비언어적 행동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자 누구누구야 그랬더니 애가 막 소파에서 무적무적 대고 있어. 막 신발을 양말을 벗었다 신었다 하고 있어요. 너 이리 와봐봐. 너 가기 싫어서 이러는 거지. 엄마랑 가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지. 엄마 다 안다. 이거 어떠세요? 아이는 지금 양말 신었다 벗었다 하고 있는데 정말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단정 짓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물어봐야 돼요. 생각은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말을 통해서. 그러면 생각을 존중하는 건 뭘까요?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는 과정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죠? 아이들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 그러면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이요. 우리가 생각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상대방 이야기. 그게 생각을 존중하는 과정이에요. 일단 들어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뭐라고 많이 하죠? 아이들한테 닥쳐라. 아유 조용해 시끄러.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얘는 생각하는 꼬라지하고는 그냥 이거 어떠세요? 그냥 엄마가 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니? 왜 이렇게 사사건건 토를 달아 얘가? 말대꾸 좀 그만해라. 이거 어떠세요? 명령 지시는 생각을 죽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름길이에요. 명령 지시 받는 아이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닥쳐, 조용해, 시끄러, 말 같지 않은 소리는 다 뭐예요? 네가 하는 그 말이 닥치란 얘기니까 네가 하는 그 생각 틀렸어. 왜? 엄마랑 달라서, 아빠랑 달라서예요. 존중하지 않는. 그럼 생각을 존중한다는 일단 들어는 보자. 들어보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떤데?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난번이랑 좀 달라진 게 있니? 네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들어보고. 근데 막 들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애가 너무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해. 말하는 거 하고는 이거 어떠세요? 한숨 막 나와. 애가 뭔가 막 의견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막 말 안 되는 막 굉장히 그 뭐죠?
시덥지 않은 정말로 말 그대로 이런 이야기들을 막 꺼냅니다. 의견을 꺼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에휴, 들어주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못 들어주긴 내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배우는 과정은요.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우리 아이가 걸음말 때 생각을 해보세요. 걸음말 때. 엄마, 내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이 7월 7일이죠. 7월 8일 2시, 오후 2시부터 걸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2시부터 걸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2시 되면 애가 뻘떡 일어나서 걷나요? 우리 다 이렇게 키워보신 분 다 아시죠? 어떻게 걸어요? 앞으로 꼽았고 뒤로 꼽았고 옆으로 꼽았고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 애 기죽이나요? 아이고 아이고 너 지금 몇 번째 과당 됐는지 알아? 뭐 이런 거 안 하죠. 기다려주지 않나요? 근데 왜 사춘기는 안 기다려줄까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생각의 틀을 잡으려면 시행착오가 필요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거예요. 생각은 자유입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내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굉장히 뭐 젊은 분이 이렇게 남자분이 오셨어요. 30대 된 남자분. 보는 순간 막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와 멋지다. 수업 끝나고 얼른 달려가서 데이트하자 그래야지. 차 한잔 하자 그래야지. 옆에 앉아야지. 마주보고 앉지 말고 손도 잡아봐야 되겠다. 팔짱도 껴봐야지.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저 미친 걸까요? 저 누구 어디에 신고하실 건가요? 제 생각이에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제 겁니다. 다만 뭐예요?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 생각과 행동은 분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거 이거예요. 생각은 네가 하는 그 생각 나한테는 맞아요. 그냥 그 생각이 올라올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생각과 행동을 분리하는 법.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책임 따릅니다. 그죠? 내가 정말로 옆에 앉아서 막 팔짱 끼우고 막 하면 신고되죠. 잘컹잘컹. 그렇죠? 이게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거. 자, 두 번째가 감정이에요. 내 감정도 괜찮아야 돼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지목하면서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감정이 어떠신가요?를 물어본다면, 여쭤본다면 우리 금방금방 감정을 꺼내놓을 수 있나요? 감정 어디서 찾을까요?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디에 있나요? 감정 어디에 있나요? 어머 집에다 두고 왔는데 차에다 잠깐 두고 내려서 제가 갔다 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감정은 어디에 있나요? 내 안에. 그럼 감정을 어떻게 찾나요 우리는? 내 감정을 어떻게 찾나요? 어떻게 찾죠? 가슴에 있대요. 아까 오전에 수업을 했더니 가슴에 있대요. 그 가슴 어떻게 열어보지? 그렇죠? 감정은 몸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몸은 감정의 통로예요. 식은땀이 줄줄 오금이 저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털이 쭈뼛 이런 거 다 몸의 신체 감각, 감정을 전해주는 신체 감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몸 존중부터 출발이라는 건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내 몸의 감각을 제대로 잘 알아차리려면 내 몸과 친숙해져야 됩니다. 내 몸의 변화, 내 몸에서 올라오는 이 신호를 적절히 제때 감지하는 것부터 출발이에요. 감정은 몸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감정은요, 이런 거예요. 상황이 딱, 내가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이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 안전한지 위협적인지 어떤지를 해석해주는, 평가해주는 게 감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비 올지도 몰라요. 그죠? 아유, 비도 오고 이미 수업 끝나면 저녁이죠. 술도 한잔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기분 좋다 막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까 새벽 2시예요. 어떻게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막 술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딱 열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어떤 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낯선 사람, 오늘 처음 본 사람이야. 근데 보는 순간 내 몸이 얼어붙으면서 뒷골이 서늘해지면서 온몸이 차가운 게가 확 올라오면서 털이 쭈뼛쓰고 여기가 막 뛰어요. 그리고 내 몸이 긴장이 확 올라오면서 몸이 딱 얼어붙는 경험. 불안, 공포,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머리로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 어디서 봤지? 이 사람 내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머리로 뭔가를 떠올리기도 전에 내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이게 감정 반응이에요.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엘리베이터 탈까요? 말까요? 감정은 내적 신호 체계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지 시스템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맞닥뜨린 이 상황이 나한테 어떤지, 위험한지 아닌지, 위협적인지 아닌지,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내가 적절히 알아차리면 선택이 가능해져요. 맞선 보러 갔을 때 맞선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는데 최종 결정은 뭘로 하나요? 얘기해봤을 때 잘 통하고 마음이 시간 가는지 모르겠고 뭔가 감정 반응이 있는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감정은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에 좀 더 가까워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배가 고프면 뭐라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 급하면 얼른 뛰어가야 되고. 이게 신호죠. 감정도 내적 신호 체계예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감정, 자 보세요. 아이들한테 있잖아, 일로 와봐봐. 엄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사람은 하루에 3번 배가 고픈 거야. 봐봐. 아침 8시, 오후 1시, 저녁 6시. 이렇게만 배가 고파야 돼. 목은 하루에 한 5번 정도 말라야 되고. 이런 얘기 하나요, 아이들한테? 화장실은 작은 볼일은 2시간마다, 큰 볼일은 1번. 큰 볼일은 저녁 시간 8시 뭐 이런 거 얘기하나요?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죠. 왜 안 가르칠까요?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냥 저절로 올라. 막 날씨가 너무 많이 덥거나 내가 너무 많이 뛰면 목이 마를 수도 있고 집에 그냥 가만히 있었거나 뭐 그러면 목이 덜 마를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신호가 올라오기 때문에 굳이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코칭, 감정 교육 한다고 해서 감정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 그러면 감정은 뭐다? 좋고 나쁜 감정, 느끼면 되는 감정, 느끼면 안 되는 감정도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도 그렇고 내 주변의 지인, 가족이든 누구든 어떤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는 그 감정이 나한테 올라올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내가 목이 마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아이가 억울하다 그러면 억울할 이유가 아이한테 분명히 있어요. 아이가 화가 나면 화가 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하나요? 어디다 대고 승질을 내고 있어? 그냥 눈 안 깔어. 이거 하죠. 아유, 억울할 거 셌다. 너 뭐 이렇게 퍽하면 억울하니? 아유, 정말. 엄마 무서운데 저기까지 같이 가주면 안 돼요? 야, 너 중학생이잖아. 아들이잖아. 남자 새끼가 이게 무서우면 어떡하려고 그래 대체? 이거 하지 않나요? 이게 과연 맞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겁이 나면 겁이 나는 이유가 내 안에 있고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이유가 내 안에 있어요. 그 이유, 원인을 살펴보는 게 감정 소통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감정은 오케이. 얘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이유가 얘한테 있다. 그럼 화나는 거 괜찮아요? 억울한 거? 괜찮아요. 목마르고 심하려운 거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생각도 감정도 수용의 대상이라는 거, 수용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 이 생각과 감정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게 소통입니다. 공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은 괜찮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 화가 난다고 때리거나 침뱉거나 욕하거나 억울하다고 막 1시간 내내 발을 구르면서 승질을 내거나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 감정은 수용을 하되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게 인성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감정은 오케이, 괜찮다. 근데 감정대로 행동하는 건 스탑.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 자, 우리 자존감 얘기하고 있죠? 자존감은 내 생각도 내 감정도 괜찮다라고 여길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저절로 오는 생각, 감정이 괜찮아야 내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냈더니 기집애가 어디다 대고 승질을 내냐고 아빠가 막 화를 내. 어릴 때부터 막. 내가 뭐라고 승질만 내려고 그러면 나 오히려 더 막 화를 내면서 막 때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막 윽박을 질러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화는 맞지 않은 거예요.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떨까요? 내가 지금 배가 막 고픈데 배고프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가 마려워서 지금 급해 죽겠는데 시 마려우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내 안에서 신호가 올라오는데 이 신호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신호가 올라오는 내가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 신뢰가 흔들려요. 내 안에서 올라온 이 신호들을 믿어도 되는지 믿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자존감.
내가 안정적인 자기감이 형성이 되려면, 자기 개념이 형성이 되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신호들이 괜찮아야 돼요. 믿을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내가 어떤 선택에 딱 맞닥뜨려서 내 감정 신호 반응을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감정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으면, 내 감정이나 이런 거 존중받거나 수용을 받지 않으면 괜찮지 않은 거예요. 온통 혼란스러워서 자기답게 살지 못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내 몸도 괜찮아야 되고 타고난 행동 특성, 기질입니다. 괜찮아야 되고 이 모든 게 버무려져서 나오는 내 경험도 괜찮아야 됩니다. 이게 다 괜찮아야지 내가 비로소 괜찮은 거예요. 이게 자존감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 부모님들의 생각, 감정, 행동, 몸 다 괜찮나요? 괜찮다라고 여기시나요?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하필 사춘기 자존감이지라는 거거든요. 왜 하필 사춘기?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 한번. 네, 오늘 주제가 사춘기니까. 사춘기는 전환기입니다. 전환기라는 얘기는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죠. 자, 어디서 어디로? 아동에서 어른으로 가는 과정, 그 중간 과정이 사춘기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른이 되는 겁니다. 아직 어른은 아니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른은 아이랑 어떤 게 다를까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나요? 알아야 아이를 도와줄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성숙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려면 적어도 어른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누가? 어른은 어떤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나요? 책임지는 사람. 뭐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나와 관련해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럼 사춘기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과정을 배워야죠. 그렇죠? 선택, 결정, 책임 이 과정에 뭐가 제일 많이 작동이 되죠? 생각.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선택, 바람직한 선택, 나한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도록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게 사춘기 때입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사자는 생각 사자입니다. 추는 봄춘이에요. 생각이 봄을 맞이한다는 얘기는 봄은 어떤 걸 얘기하죠? 봄. 시작. 봄 되면 우리 다이어트 결심하지 않나요? 올해는 꼭 다이어트 뭐 이렇게 봄 되면 겨울에 잘 하는지 않죠? 시작입니다. 생각이 비로소 시작되는 때가 사춘기예요. 그럼 잠깐만 우리 애는 지금 유치원인데도 지 생각이 있던데 엄마 내 생각에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자, 아동기까지 아이들은요 부모의 생각, 그러니까 부모의 신념, 가치관, 철학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동일시하면서 살아와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지 뭐.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겠죠 라고 하던 아이들이 이제 인지가 급격하게 발달되는 사춘기 때 이제 비로소 잠깐만이 돼요. 피아제 이론에서도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고차원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개념적이고 추론적인 사고,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하는 자기 반성도 되고 이게 사춘기예요. 스탑. 잠깐. 그거 엄마 생각이지. 아니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립기입니다. 뭘 독립해요? 부모로부터 심리, 정서, 인지적으로 독립하는 때가 사춘기입니다. 독립이 돼야 내가 어른이 돼요. 그래서 사춘기 때 가장 큰 과제는 나만의 것을 찾는 겁니다.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철학, 신념, 나의 정체성, 정체감. 이해가 되시죠? 이거예요. 이게 전환기입니다. 자, 사춘기를 그래서 심리 정서적인 차원을 좀 더 강조하면 청소년기, 생물학적 특성을 좀 더 강조하면 사춘기. 자, 사춘기는 성장 급등기, 2차 성장 급등기입니다. 1차는 언제일까요? 1차. 2차 성징이 막 동반이 되니까 왜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춘기가 아닙니다. 어떤 어머님, 애가 지방에 들어가면 문 쾅 닫고 딸깍 잠그고 말대꾸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얘 사춘기죠.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사춘기인가요? 아니요. 얘는 심리적으로 뭔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반항하고 저항하는 모든 아이들을 지칭해서 사춘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춘기는 2차 성징이 동반이 돼야 되는 발달 과정이에요.
그거 있죠. 왜? 사춘기, 너 사춘기냐? 나 갱년기거든. 이건 어떠세요? 한번 해보자. 야, 사춘기가 이기냐? 갱년기가 이기냐? 사춘기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은 갱년기인가요? 아, 맞아요. 자, 20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요. 30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요. 40대 넘어서 아차 싶어서 아이를 뒤늦게 낳는 분도 계세요. 그럼 연령대가 다 달라요. 갱년기도 발달 과정입니다. 완경기를 전후해서 호르몬의 변화를 겪는 시기가 갱년기예요. 사춘기는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부모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졌어요. 왜요?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영양이 굉장히, 그쵸?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엔 중학교 가야 뭐 사춘기 2차 성징이 나타나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4, 5학년이면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사병이 생겼어요. 사춘기는 빨라지는 반면에 완경기는 늦어지고 있어요. 맞지 않나요? 예전엔 40대 초반, 중반 되면 나 갱년기인가 하던 이게 50대 중후반 돼도 아닌 경우 중반 이상 넘어가야 이렇게 완경, 그러니까 월경이 끝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춘기라고 해서 나도 덩달아 갱년기는 아니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너 사춘기냐 나 갱년기다가 왜 문제가 될까요? 갱년기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애한테 화 좀 내도 되는 거예요. 프리패스를 받는 거예요. 감정 조절 못하는 게 부모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갱년기니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갱년기 아니신 분이 거의 태반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2차 성장 급등기, 1차 성장 급등기 영아기. 자고 일어나면 애가 쑥쑥쑥 자라있죠. 그죠? 2차 성장 급등기입니다. 자, 2차 성장 급등기이면서 독립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1차 독립기는 언제일까요? 1차 독립기. 1차 독립. 지금 사춘기는 2차 독립입니다. 1차 독립은 영유아기, 특히 만 3세 전후로. 미운 3살. 미운 3살 때 뭐라고 하나요, 애들? 미운 3살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뭐예요? 싫어, 안 해. 내가 할 거야. 내 거. 이거 다 내 거. 만지지 마. 엄마 미워, 싫어. 내가. 그쵸? 미운 3살쯤 되면 이제 신체적으로 분리가 되면 독립이 됐어요, 부모로부터. 그리고 이때 의지가 생기고 배변 훈련이 시작되면서 의지가 생기고 마음이라는 거를 알아요, 아이들이. 엄마 마음이랑 내 마음이랑 다르네. 내가 원하는 걸 엄마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네. 갈등이 시작되는 때가 1차 독립 시기. 이때 아이들이 내가 싫어, 안 해, 미워. 2차 독립기가 사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사춘기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좀. 뭐 이런 거. 아니, 엄마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막 뒤돌아서 가, 애들이. 그렇지 않나요? 내 거야. 만지지 마. 지금 아이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찰칵, 딸깍. 똑같은 거예요. 근데 미운 3살은 봐주는데 왜 사춘기는 안 봐줄까요, 우리? 그쵸. 자, 아까 보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아이들한테? 응? 그래라? 아유, 그래라. 야, 수업 들어보니까 이제 너도 어른 된다더라. 그래, 알아서 해라. 책임은 네가 져라. 엄마 모른다. 너 한번 당해봐라. 책임져. 네가 책임져.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아이들? 아이도 아니에요. 아유,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퍽이나 잘 알아서 하겠다. 아이고, 내가 널 모르니? 아이처럼 대할 수 없어요. 그쵸? 그렇다고 네가 알아서 해.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책임도 네가 다져. 또 못해요. 왜? 아직 어른 아니에요. 요 가운데라서 사춘기는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아이들? 요때.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라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생각의 힘을 길러야 되는 때예요. 네가 알아서 한다는 거지?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그래, 맞아. 이제 알아서 할 때도 됐지. 자, 물어보셔야 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서 할 건데? 아이들 막 당황합니다. 왜 당황할까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아이들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생각해보자. 너도 생각해봐. 아빠도 생각해볼게. 우리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자. 생각해봤니?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과정이 사춘기 때 필요한 거예요. 사춘기 때만큼 부모와의 소통이 중요한 때는 없습니다.
이때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는 때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독립이 되려면 반항이 필요한 건 이해하시나요? 우리 왜 커플 헤어질 때도 어떻게 헤어지나요? 야, 다시는 보지 말자. 아유,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만나느라고 그동안 얼마나 쇠가 빠졌는지. 내가 준 선물 다 내놔. 뭐 이렇게 우리 아주 화끈하게 헤어지지 않나요? 반항. 왜 반항이, 사춘기가 된 반항이 일어날까요? 헤어지는 과정이에요. 분리되는 과정, 부모로부터. 그래서 반항하고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이 사춘기 때 급격하게 분비되는 이유도 분리되는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항이나 저항이. 그래서 아이들의 반항이나 저항을 반갑게 맞아주셔야 돼요. 사실은. 성장 과정이거든요. 근데 잠깐만. 애가 몸만 욕을 해요.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뭐 XX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도 받아줄까요? 막 눈을 막 하얗게 막 뒤집고 얘기해, 엄마한테. 이렇게 막 뒤집고 얘기하는 것도 받아줄까요? 구분하셔야 돼요. 저항이나 반항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전보다 좀 더 까칠해졌어, 아이가 말하는 게. 조금 까칠하고 뭔가 목소리 톤이 커지거나, 그쵸? 이런 거는 이해를 해주되, 욕설을 한다거나, 뭐 눈을 뒤집고 얘기한다거나, 그래서 듣는 엄마나 아빠가 굉장히 뭔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내 존엄성이 훼손되는 느낌이 확 올라온다? 내가 지금 참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스탑 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사춘기가 우리가 아이한테 가르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네가 알아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의 그 의견은 알겠지만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나중에 관계에서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질풍노도. 심리적 이유식이라는 건, 자, 우리 영유아 때 모유를 떼면 모유수유를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유식을 합니다. 왜 이유식을 하죠? 성장이 급격하게 성장되는데 성장에 영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식을 하죠. 그죠? 사춘기도 급성장입니다. 급등성장기. 성장 급등기. 그러면 이유식이 필요하죠. 물론 먹는 것도 굉장히 영양분이 충분해야 되지만 심리적 이유식이 필요한 때가 바로 사춘기. 그럼 심리적 이유식이 뭐죠? 칭찬, 격려, 지지, 지원, 정서적인 지원. 이게 사춘기 때만큼 중요한 때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춘기 아이도 꼴보기 싫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어떤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일단 요 뇌 얘기까지만 제가 정리를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끝나는 시점에 뇌를 탁 여니까 머리 좀 아프시나요? 근데 뇌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시고 많이들 다뤄보셨어요. 제가 빨리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반인인데도 뇌를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뇌는 뇌 발달 순서입니다. 뇌는 아래에서 위로 안쪽 깊숙한 데서 바깥쪽으로 발달이 진행이 됩니다. 발달이 왜 중요하냐면 발달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혈류의 이동 방향이에요. 혈류가 전두엽 기능이 중요하죠. 전두엽에 혈류가 있어야 전두엽이 활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발달이 되는 건 뇌관입니다. 뇌관은 우리 몸과 관련돼 있어요. 신체. 호흡, 맥박, 아까 목마력 보관이 뭐죠? 목이 마르고 시가 마렵고 섞어서 얘기했어. 이런 것들은 다 뇌관의 기능이에요. 뇌관은 우리 인류 역사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발달이 됐어요. 3억 년 전. 그래서 가장 오래된 뇌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독립적인 체계로 움직입니다. 뇌관은 파충류도 이 기능을 한다고 해서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고요. 영아기 때 이미 태어날 때 거의 완성이 되고 만 3세 전에 끝나요. 자, 뇌관, 사춘기 때 뇌관 어떻죠? 몸이 급격하게 발달된다 그랬죠. 변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뇌관이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두 번째 발달이 되는 영역이 변형계. 변형계 여기요. 여기. 이렇게 반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림부스가 라틴어로 반지란 뜻이고요. 림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변형계. 자, 요 변형계 중에서 끄트머리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편도체예요. 아몬드처럼 생겼다 그래서 편도체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감정은 상황을 해석하는 기능을 한다.
그 영역이 요 편도체예요. 밤길 혼자 가는데 시커먼 물체가 나타났는데 하는 이 감정들을 느끼도록 만드는 건 편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자, 남자아이들과 관련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여자아이들도 있는데 여자아이들보다 20배가 많아요. 남자아이들은. 그 테스토스테론이 수용체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편도체. 자, 사춘기가 되면 이 테스토스테론이 10배가 방출이 됩니다. 기존 그 아동기 때보다. 여기서 어디를 계속 자극하냐면 편도체.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 남자아이들 특징이 뭐죠? 충동적이고 욱하고 잘 못 참고 승질 내거나 가다가 어깨 빵만 대도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그렇죠? 이런 현상들. 감정적으로 굉장히 욱하는 이 편도체. 이해가 되시죠?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왕성하게 1000% 방출될 때가 사춘기 정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면서 사춘기 증상도 완화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자아이들과 관련된 에스트로겐 또는 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의 수용체는 여기. 편도체 바로 옆이 해마입니다. 인접해 있어요. 해마는 어떤 기능을 하죠? 새로운 정보가 우리 뇌로 들어오면 그걸 뇌의 기호로 부호화해서 전기신호로 바꿔서 장기기억 저장소로 넘기는 게 해마의 기능입니다. 해마가 손상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해마 손상되기 전까지의 기억은 다 살아있어요. 내 안에 장기기억 저장소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해마 손상되고 난 다음의 기억들은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TV 무엇이든 물어보살인가? 거기 프로그램에 30대 초반의 여자분이 출연을 했는데 해마가 손상된 분이세요. 교통사고로.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장이 안 돼요. 이분은 그 기억 홀딩된 내가 어떤 경험을 딱 했어요. 그 경험이 홀딩되는 건 사람마다 약간씩 달라요. 영화도 있어요. 어떤 남자분이 해마 손상된 주인공을 주제로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10분 단위로 기억이 소실됩니다. 근데 이 여자분은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여자분은 1시간 홀딩. 1시간 지나면 제가 여기 지금 막 우리 팀장님 한참 얘기하고 아까 차도 마시고 막 그랬거든요. 1시간 지나고 다시 보면 모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계속 메모하는. 자, 여자아이들의 호르몬은 자, 해마를 자극합니다. 여기가 수용체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의 특징은 뭐죠? 기억이 굉장히 짱짱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기억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엄마 아는 거 그거 아니거든. 엄마 틀리거든. 그거 아니거든.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 말하는 것도 굉장히 말본새도 굉장히 티껍게 얘기하는 게 여자아이들의 특징. 따져요. 일단. 네. 그쵸? 공감하시는 이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얘기한 이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의 플러스 신경 전달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뭐 이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게 뒤섞이면 감정이 증폭되거나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게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자, 뇌관도 어수선해지죠? 변형계도 어때요? 불안정해지는 때가 사춘기예요. 자, 이 변형계는 포유류도 이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포유류의 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변형계는 사춘기 전까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류 역사적으로는 2억 년 전. 그래서 변형계랑 이 뇌관을 묶어서 원시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시뇌라는 얘기는 터줏대감이 우리 뇌에서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뇌관이나 변형계로 굉장히 혈류가 빨리빨리 흘러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 뭐죠? 전두엽. 이마 바로 뒤가 전두엽이죠. 전두엽의 기능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지어주는 거예요.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계획 세우고 우선순위 정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하고 하는 모든 기능은 전두엽이에요. 근데 전두엽은 이마 바로 뒤인데 왼쪽 오른쪽이 나눠져 있습니다. 오른쪽 전두엽, 우측 전두엽은 아까 변형계랑 연결돼 있어요. 이 변형계에서 훅 올라오는 원시적인 감정이 굉장히 원시적인 상태에서 올라오면 이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하고 하는 건 전두엽 기능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건 공감도 전두엽 기능이에요. 왼쪽 전두엽의 기능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 판단. 이거. 자, 사춘기가 되면 전두엽이 급격하게 발달이 됩니다. 아까 설명했죠. 사춘기, 생각이 비로소 시작되는데 인지적으로 급격하게 발달이 일어나는 때가 사춘기예요. 전두엽은 우리 뇌 중에서도 가장 늦게 발달. 평균적으로 만 27세, 남자는 30, 여자는 25.
그래서 27세. 근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40이 넘어도 전두엽은 발달 중이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거. 인류 역사적으로는 10만 년에서 20만 년. 어떠세요? 돈으로 환산하면 3억 원, 2억 원, 10만 원. 차원이 다르다는. 그럼 무슨 얘기인 거죠? 전두엽은 우리가 정말로 의식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지 않으면 기능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얘기. 그래서 우리는 전두엽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과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그 의식 집중이 이해가 되시죠? 사춘기 때 전두엽이 리모델링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확장 공사가 들어가요. 그럼 일시적으로 이 공간 소공연장을 우리가 리모델링, 이제 확장해서 좀 더 크게 써야 되겠어요. 확장 공사 리모델링 하면 어떤 이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이 공간에 수업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죠. 지분도 없을 거고 전등도 아직 연결 안 됐을 테고 이거 뭐 빔 프로젝트도 안 됐을 테고 그죠? 똑같은 거예요. 확장 공사라는 얘기는 발달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일시 정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능이 제대로 안 될 때예요. 그래서 전두엽도 뭐예요? 불안정한 때가 사춘기. 그러면 내가 괜찮아져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생각도 감정도 내 행동도 내 몸도 다 괜찮아져야 되는데 뭐예요 이거? 다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자, 뇌가는 몸, 자존감, 몸. 변형계는 감정. 전두엽은 생각이요. 이 모든 영역이 다 불안정해지는 때가 사춘기. 이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 부모와 어떻게 소통하느냐? 또래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이때 어떤 시행착오를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춘기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이거 뭐죠?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전반적으로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는 이야기. 위기를 맞이하지만 이때 정말 양질의 경험과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수용과 존중과 이런 것들 적절하게 잘 소통하고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고 하면 바로 설 수 있어요. 올바른 교육. 근데 이때 방치되거나 부모하고 관계가 틀어지거나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꼬일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전두엽은 자꾸 전두엽이래요. 사춘기 때 자존감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라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근데 제가 화면을 뒤에는 안 넘겼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화면은 뭐냐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전두엽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 전두엽 대리인 역할은 뭐예요? 아이들이 전두엽 기능을 일시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전두엽 기능을 외부에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이야기. 어떻게 도와줘요? 감정 조절하도록 도와주고, 감정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 생각이나 감정을 수용하고 존중하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하는 이게 감정적 소통이에요. 다른 사람 입장 생각하도록 도와주고. 네가 만약 친구 입장이면 어떨 것 같으니 이게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좀 뭐가 달라질까? 이런 것들 생각하도록 도와주고 그 감정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하는 모든 이 과정들이 전두엽 기능을 키워주는 과정. 생각하도록 생각을 자극해 주는 거, 계획 세우도록 도와주는 거, 우선순위 정확하게 정하는 거, 이런 거.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으니 이런 예측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과정들이 전두엽 대리인 역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말이 없는 자녀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 질문을 하셨어요. 말이 없는, 어떻게 할까요? 말이 없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이 없는 이유를 좀. 말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가 말이 없는 이유.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학습합니다. 나한테 뭐가 유리한지를 배워요. 말이 없는 건 두 가지 차원입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영유아 때부터 얘가 말수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루 깨끗해봐야 몇 마디 안 하는.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도 말을 배웠지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아이라면, 입이 무거운 아이라면 그냥 말이 없는 아이, 그죠? 근데 원래는 안 그랬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말이 줄어들더니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아이는 좀 달라요. 후자라면 왜 말이 없어졌을까요? 말을 했을 때 안 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경험들이 누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말해봐야 안 들어줄 건데. 말해봤을 때 오히려 말했다가 내가 더 안 좋은 결과를 많이 경험을 했다면 말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맞아요. 엄마가 들어주는 척해서 앉아 얘기해봐. 들어줄게. 그래서 막 얘기했는데 막 나중에 뭐 엄마가 막 승질을 내고 있고 막 나한테 뭘 던지고 있고 막 이러면 에이씨 또 속았어. 이게 누적이 되면 말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를 일단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을 안 한다는 아이는 그냥
엄마가 접근해봐야죠. 그죠? 물어본다거나. 엄마는 네가 오늘 하루 어땠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좋습니다. 특히 말이 없는 아이들은 아이의 관심사를 살펴보시고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거 주제로 은근히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말이 없는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이 골프를 되게 좋아하면 여보 골프 골프 이건 어때? 골프에서 이런 건 뭐야? 그러면 그런 건 굉장히 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관심사,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거, 아이가 가장 편안하게 다룰 만한 주제, 이런 주제를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서, 마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봤는데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니? 해서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 물꼬를 트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정말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진짜 네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엄마가 진짜 도움 많이 된다. 네가 해주니까 엄마 진짜 기분이 되게 좋아. 고마워.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말 한마디 해줬더니 엄마가 저렇게나 좋아하네. 내가 도움이 됐다고? 라는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 그 상쇄가 되는 거죠. 이전의 경험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말이 너무 없는 아이들을 말하도록 막 끄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수가 없는 아이들은 그냥 그 아이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고 그게 그 아이예요. 그 아이는 그렇게 사는 게 그리고 답답하지 않아. 생겨 먹기를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좀 구분하시면 돼요.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까요? 네. 일단 질문 있으세요, 혹시? 6시는 끝났습니다만.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네네. 네. 네. 계속 격려해주고 뭐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런 말씀 잘 들었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솔직히 지칠 때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좀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예. 말이 없는 부모님들이 들으면 막 부럽죠. 저 집에 말이 많대. 많은 부모님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주알고장 막 얘기하면 듣는 것만큼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 없어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할 때는 아이들한테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야 돼. 네가 이렇게 말을 많이, 네가 되게, 무슨 얘기를 할 때 엄마가 정말 잘 들어주면 좋겠는데 엄마도 좀 힘들 때가 있어. 라는 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면, 자, 보세요. 지금 이제 4학년이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아. 근데 얘기를 막 풀었는데 1부터 10까지를 막 풀어놨어요. 그럼 어머님 들어보시다가, 잠깐만, 스탑 시켜주시고, 잠깐만. 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엄마랑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뭐야? 주제 하나를 끄세요. 정말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밥 먹는 얘기도 하고 애랑 논 얘기도 하고 뭐도 했어. 그러면 엄마가 잠깐만 궁금한 게 네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엄마랑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그 주제로 접근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핵심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근데 이렇게 하려면 집중하셔야 돼요. 아이 이야기에. 근데 내가 들어줄 상황이 안 되면 안 들어주시면 돼요. 공감은 매번 하지 않습니다. 엄마도 인간이에요. 그쵸? 내가 매번 아이가 뭐 이야기를 한다고 매번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줄 수 없을 땐 들어줄 수 없다라는 걸 아이한테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미안하지만 엄마가 지금 우리 경청이라는 거, 경청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신체적 에너지입니다. 내가 몸이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잤거나 뭔가 막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면 절대 경청 안 되세요. 그러면 들어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흘려 듣습니다. 엄마가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미안해. 엄마가 지금 집중이 안 되는데 이따가 다시 와서 얘기하면 어떨까? 2시간만 있다가 얘기하면 어떨까? 그럼 안 해요. 거의 다 잊어버려요. 아이들 중요하지 않은 건. 이거 스탑하고 양해를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에너지는 정서적 에너지. 엄마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조급하거나 뭔가 화가 나거나 그러면 듣기가 안 돼요. 이럴 때도 스탑. 엄마가 시어머니랑 막 금방 통화했어. 막 열불이 막 나 있는데 애가 막 와서 얘기하면 그 감정이 이 아이한테 전가되기가 쉽습니다. 그럼 스탑.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지금 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그냥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면 엄마 좀 마음을 다듬고 나면 그때 올래? 엄마 이따 부르면 그때 와서 얘기해 줄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머님 정말 들어주고 싶을 때 내가 내 마음 뭐 물을 먹는다는 거 한숨 잔다거나 그렇죠. 1부터 뭐 10까지 뭐 세어본다거나.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이들 부르면 다 까먹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근데 야 저리 가. 피곤해.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좀. 아니면 근성으로 듣지도 않고 핸드폰 엄마 내가 뭐라 그랬게? 뭐라 그랬는데?
이러면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여요. 엄마한테 나는 중요하지가 않구나. 엄마는 내 얘기 흘려 듣는구나가 돼요. 그러니까 아예 못 들을 상황이면 안 들어주는 게 맞아요. 다만 저리가가 아니라 엄마가 지금 이러해서 듣기가 어렵다라는 걸 아이한테 이해하게끔. 네. 또 그래서 아이가 요점을 정리해서 말하는 훈련을 좀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머님만 겪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친구도 겪을 수 있어. 그래서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도록 어머님이 소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5분이 넘어갔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부모 교육이라서 아니신 분들은 조금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보시다 보면 내 어린 시절도 좀 돌아보시고 그죠? 앞으로 또 아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 교육 들었다고 또 아이를 낳으시면 안 돼요. 아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이를 낳는 것도 이제 좀 해볼 만하니까 나오시는 것도 예, 권장합니다. 일단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쉬는 시간 없이 쭉 연여했는데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